너희랑 사는 내내 내 팔자에 호강이라곤 단 하루도 없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서 밥그릇을 쾅쾅 내리치며 악을 썼다. 3년의 인내가 그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매달 800만 원을 버는 형님 혜진과 고작 200만 원을 버는 나 시어머니는 툭하면 우리 동서지간을 저울질했다. 급기야 시어머니는 펄펄 끓는 김치찌개 뚝배기를 내게 집어 던졌다. 늘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넘어가던 남편 민준. 이번에도 내 억울함을 덮어두고 묵묵히 참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날 깊은 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짐을 싸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호강을 누리게 해주겠다며 강남에 있는 아주버님 댁으로 직접 차를 몰아 모셔다 드렸다. 그 짧은 한마디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응급실에서 써내려간 각서 한 장, 그리고 시댁을 향한 통쾌한 반격. 돈으로 정말 행복을 살 수 있을까? 이 기막힌 역전극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 지금부터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6시 서울 마포구의 평범한 아파트. 남편 민준이 조용히 밥을 푸고 정성껏 끓인 김치찌개를 시어머니의 국그릇에 덜어드렸다. 김 여사는 숟가락을 들고 마치 지뢰라도 찾는 사람처럼 찌개 냄비를 건성으로 휘적거렸다. 일그러진 표정을 따라 비뚤어지게 그려진 반영구 눈썹이 유난히 사나워 보였다. 김치가 덜 익어서 시큼에 빠졌네. 너는 이 늙은이 위장을 다 망쳐놓을 작정이냐? 김 여사는 턱을 치켜들고 나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나는 화들짝 놀라 밥그릇을 내려놓고 더듬거리며 변명했다. 어머니, 평소 하던 대로 끓였는데요. 요즘 날이 더워서 입맛이 없으신가 봐요. 김이라도 좀 구워올까요? 시끄럽다. 내년 요리 솜씨 형편없는 걸 날씨 핑계로 돌리지 마라. 김 여사가 유리 식탁 위로 숟가락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저녁 한 끼 제대로 못 차리면서 매일 일찍 나가서 한밤중에나 기어 들어오고 나는 내가 밖에서 금광이라도 캐는 줄 알았다. 월급 200만 원, 그깟 돈으로는 내 손목시계 하나도 못 산다. 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식탁 아래로 숨긴 두 손은 어찌나 꽉 마주 잡았는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 귓가에 맴돌던 레퍼토리였다. 김 여사는 멈출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허리에 손을 얹은 채 앙칼진 콧소리로 이 좁은 아파트를 쩌렁쩌렁 울렸다. 내 형님 혜진이 좀 봐라. 마케팅팀 팀장이라 한 달에 심심찮게 800만 원씩 벌어오잖니? 명절이면 이 시어미한테 홍삼의 로열 젤리, 거기다 수십만 원씩 용돈까지 척척 안겨주고 얼마나 통이 크냐. 어제도 SNS에 5성급 호텔에서 랍스터 먹는 사진을 올렸더라. 그런데 내가 내놓은 이 밥상을 봐라. 이게 목구멍으로 넘어가게 생겼냐? 내 팔자야. 너희랑 같이 살면서 이 늙은 몸뚱이로 호강이라곤 단 하루도 못 해봤다. 엄마 이민준이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목소리를 낮췄다. 서연이도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해요. 그만하시고 일단 식사하세요. 아이고, 그래. 또 내 마누라 편드는 거냐? 민준의 미적지근한 만류는 오히려 불난 집의 부채질을 한 꼴이 되었다. 김 여사의 두 눈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더니 눈앞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치찌개 뚝배기를 그대로 집어 던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무거운 침묵을 찢었다. 뚝배기가 거실 바닥에 박살나며 펄펄 끓는 국물과 김치, 돼지고기가 사방으로 튀었다. 아, 나는 비명을 질렀다. 맨살이 드러난 다리 위로 뜨거운 국물이 쏟아졌고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밀려오며 순식간에 피부가 붉게 부어올랐다. 하지만 뚝뚝 떨어지는 국물보다 내 가슴을 더 후벼 판 것은 내 앞에 서서 차갑고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나를 내려다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이었다. 식당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큼한 김치찌개 냄새가 숨막히는 억울함과 뒤엉켜 코끝을 찔렀다. 나는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고 덜덜 떨리는 몸을 숙여 파편을 주우려 했다. 가만히 있어. 민준의 목소리가 불쑥 울려 퍼졌다. 평소에 그 체념한 듯 억눌린 음성이 아니었다. 날이 서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말투였다. 1초,
2초, 3초 짧지만 일세기처럼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내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턱관절은 굳게 물려 있었고 목에는 핏대가 서 있었다. 결혼 3년 만에 늘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둥글게 살려던 이 남자의 눈동자에서 그토록 무서운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은 처음 보았다. 민주는 의자를 거칠게 밀어내고 성큼성큼 김 여사의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집안 살림을 다 때려 부숴야 직성이 풀리겠어. 김 여사가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대답은 없었다. 방 안에서 서랍을 뒤집어 엎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려왔다. 2분도 채 지나지 않아 민주는 김 여사의 낡은 갈색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 그는 옷걸이에 걸려있던 옷가지들을 대충 쑤셔 넣고는 억지로 지퍼를 닫았다. 민준아, 너 지금 미쳤냐? 김 여사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민주는 캐리어를 번쩍 들고 현관으로 가더니 복도 밖으로 냅다 내동댕이 쳤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가방이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그는 다시 돌아서서 어머니에게 다가가 넘어지지 않을 만큼만 힘을 주어 그녀의 팔을 꽉 잡았다. 이 몹쓸 놈. 친어미를 길바닥에 내쫓겠다는 거냐? 김 여사가 발버둥치며 악을 썼다. 조용히 하세요. 민준이 벼락같이 소리쳤다. 그 한마디에 김 여사는 입을 다물었고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다리의 화끈거림조차 잊은 채 나 역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민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덜덜 떠는 어머니를 응시하더니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밥상이 형편없다 하셨죠. 제 아내가 쓸모없고 월급 200만 원짜리 주제에 어머니 모실 자격도 없다고요? 저희랑 살면서 단 하루도 호강한 적 없다고 하셨습니까? 그는 김 여사를 창가로 끌어당겼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심의 야경이 하나둘 불을 밝히고 있었다. 호강하고 싶으시다고요? 좋습니다. 겉옷 챙기세요. 지금 당장 강남 타워 팰리스에 사는 형이랑 형수님 댁으로 모셔다 드릴 테니까요. 월급 800만 원 받는 며느리가 사주는 홍삼이랑 로열 젤리 드시고 그 잘난 며느리가 차려주는 저녁 밥상이 어떤 건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김 여사는 입을 떡 벌린 채 두 눈만 끔벅거릴 뿐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극도의 충격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깨진 뚝배기 파편과 엎질러진 김치찌개 옆에 선 채 나는 조용히 서 있었다. 마침내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숨막히는 감정, 목 끝까지 차오른 억울함,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전율이 내 안에서 소용돌이쳤다. 지난 3년 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내 인내의 끈을 바로 이 남자가 제 손으로 끊어버린 것이다. 쾅! 아파트 철제 현관문이 매몰차게 닫히며 거실 벽에 걸린 풍경화까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소리는 팽팽했던 집안의 공기를 단칼에 베어버리듯 건조하고 무거웠으며 가차 없었다. 민준의 발걸음 소리와 김 여사의 날카로운 악다구니가 복도에서 점점 멀어지더니 이내 완전히 사라졌다. 소름 끼칠 정도의 적막만이 남았다. 마포의 이 작은 아파트는 순식간에 텅 비고 서늘해졌다. 나는 마치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꼼짝도 할 수 없었고 심장만 쿵쾅대며 무겁게 뛰었다. 발미대는 엎질러진 김치찌개가 아직도 가느다란 김을 내뿜고 있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따스한 저녁 식사의 냄새였던 찌개 향은 이제 차가운 타일 바닥과 뒤섞여 비릿하고 시큼한 냄새로 변의 콧속을 파고들었다.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 쓴 다리의 상처는 이미 열기가 식었지만 붉게 달아오른 피부는 여전히 욱신거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살갗이 타는 듯한 고통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먹먹함이 모든 육체적 감각을 짓눌러버린 탓이었다. 나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기계적으로 옆에 있던 걸레를 집어들고 흩어진 김치 조각과 돼지고기를 하나하나 치우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깨진 뚝배기 파편을 주워 담았다. 그 뚝배기는 내가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살림 잘하고 오순도순 잘 살라며 직접 사주신 것이었다. 아, 날카로운 파편 하나가 검지손가락을 깊게 베고 지나갔다.
붉은 피가 배어나와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더니 붉은 김치 국물과 섞여 섬뜩한 핏빛 번짐을 만들어냈다. 그 순간 마치 둑이 무너진 것처럼 눈물이 쏟아져 내렸고 나는 소리내어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텅 빈 주방에 울음소리가 산산조각 나 흩어졌다. 손가락에서 흐른 피와 짭짤한 눈물이 뒤섞여 내 입술 사이로 흘러들었다. 고통, 억울함, 비애, 그리고 28살의 내 목을 조르는 듯한 질식할 것 같은 감정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이 집에 시집 온 지 어느덧 3년 하고도 195일째. 부푼 꿈을 안고 시작했던 나의 20대 청춘은 끝이 보이지 않는 편견과 시집살이 속에서 소리 없이 증발해버렸다. 지난 기억들이 마치 슬로모션처럼 머릿속을 한 프레임씩 스쳐 지나갔다. 살을 에이는 듯한 서울의 겨울 새벽. 아침 5시 반이면 알람 소리에 놀라 깨어 두꺼운 패딩을 걸치고 2km나 떨어진 재래시장으로 달려가 펄떡이는 생선과 파릇한 시금치를 샀던 날들. 마트에서 파는 냉동식품은 먹으면 암에 걸린다며 손도 대지 않은 김 여사 때문이었다. 시어머니의 숙면을 위해 매일 밤늦게까지 대추차를 달여 바치던 일, 마케팅 제안서와 마감일의 이중 압박에 파김치가 되어 퇴근하고도 내 두 팔의 감각이 사라질 때까지 시어머니의 등을 안마해드리며 버텼던 밤들. 이 모든 것은 월급 200만 원으로 버텨내며 해낸 일들이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졸라매야 겨우 집안의 공과 금과 식비, 어머님의 약값을 댈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내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던 건 임신 계획을 기약 없이 미뤄야 했던 결정이었다. 민주는 내 손을 잡고 죄책감 어린 얼굴로 말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당신 월급도 적은 데다 엄마 건강도 자주 안 좋으시잖아. 애가 태어나서 밤낮으로 울면 엄마도 못 주무실 테고 우리가 사람 쓸 형편도 안 되니까 내가 승진할 때까지만 몇 년만 더 기다리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엄마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채 그 자리를 남편의 효심에 내어주었다. 3년 후 나는 나 자신을 하얗게 불태웠다.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매일같이 반복되는 경멸과 조롱, 월급 200만 원에 대한 끝없는 멸시뿐이었다. 나의 희생은 형님 혜진이 SNS로 대충 던지는 입에 발린 안부 인사와 화려한 선물 세트 앞에서는 명함조차 내밀 수 없었다. 김 여사의 눈에 며느리의 가치란 주방에서 흘린 땀방울이 아니라 얼굴에 얼마나 많은 돈다발을 던져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따르릉.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숨막히는 정막을 찢었다. 나는 화들짝 정신을 차리고 피 묻은 손으로 식탁 위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형님 혜진이라는 네 글자가 떠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전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차오르는 울음을 억누르고 화면을 밀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쉰 소리가 나며 떨렸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에게 지시 내리기 좋아하는 마케팅팀 팀장 특유의 날카롭고 딱딱 끊어지는 음성이 귓가를 때렸다. 박서연, 너 며느리 노릇을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집안 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속셈이야? 조금 전에 어머니가 전화하셔서 엉엉 우시더라. 민준이가 어머니 짐을 밖으로 내던지고는 우리 집으로 끌고 오고 있다면서? 너 대체 처신을 어떻게 하길래 내 남편이 이 야밤에 친엄마를 길바닥으로 내쫓게 만들어? 혜진의 말은 기관총처럼 쏟아져 나와 나에게는 변명할 틈조차 주지 않은 채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혔다. 잘 들어, 동서. 나랑 그이는 수십억짜리 계약을 따내느라 하루 종일 회의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들이야. 너희 집안의 자질구레한 골칫거리까지 신경 쓸 시간 없다고. 넌 집에서 편하게 일하면서 시어머니 밥 한 끼 차려드리는 거 말고 대체 하는 게 뭔데? 그깟 일 하나 제대로 못해서 내 쓸모가 뭐냐고. 어른이 쓴소리 좀 하시면 며느리 된 도리로 내쫓게 만들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정말. 형님, 나는 꽉 막힌 목소리가 들려왔다. 재수씨, 정말 실망입니다. 민준이가 철없이 굴면 재수씨가 말렸어야죠. 어떻게 65 넘으신 노인네를 이 밤중에 짐 싸서 쫓아냅니까?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본분이 뭔지 똑바로 생각하세요. 월급 200만 원 번다고
자기가 무슨 여왕이라도 된 줄 압니까? 내 주변의 세상이 산산조각나며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들은 사건의 전말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시어머니가 펄펄 끓는 찌개 국물을 내 다리에 부어버린 일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김 여사의 눈물만 보일 뿐이었고 모든 잘못은 돈도 못 벌고 무능한 며느리가 뒤집었어야 마땅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 그들이 말하는 정의란 이토록 뻔뻔하고 불공평하게 재단되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이미 색안경을 낀 사람들에게 내뱉는 해명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팔을 내렸다. 수화기 너머로 혜진의 날선 호통소리가 여전히 귀를 찔렀다. 뚜.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주방은 다시 정적 속으로 가라앉았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덜덜 떨리는 내 몸을 꽉 끌어안았다. 검지손가락의 피는 이미 말라붙어 짙은 갈색 딱지가 앉아 있었다. 바지 밑단에는 김치찌개 얼룩이 소리 없이 번져 있었다. 창밖으로 가로등에 누런 불빛이 스며들어와 기진맥진한 여자의 고독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고통스러운 질문만이 맴돌았다. 이 결혼, 이 3년의 인내는 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걸까? 밤 11시 30분, 마포 아파트는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커튼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주방은 말끔히 치워져 김치찌개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그 시큼한 냄새만은 구석 어딘가에 배어남아 그 끔찍했던 밤의 흔적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다. 국물을 뒤집어 쓴 다리에는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고 찌르는 듯한 가려움이 몰려왔다. 파편에 베인 검지손가락은 대충 감아둔 반창고 아래로 심장 박동에 맞춰 욱신거렸다. 하지만 나는 그저 내버려 두었다. 육체의 고통은 가슴속에 뻥 뚫린 밑 빠진 구멍 앞에서는 이미 의미를 잃은 지 오래였다. 김 여사의 폭언, 형님 혜진의 오만함, 그리고 무엇보다 잊히지 않는 건 어머니의 짐을 들고 문을 나서던 민준의 단호한 뒷모습이었다. 모든 장면이 슬로모션처럼 눈앞에서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달칵. 열쇠가 자물쇠에 꽂히는 소리가 정막을 깼다.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다. 나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숨을 죽였다. 서울 밤에 축축하고 서늘한 공기를 달고 들어온 민주는 거실 불을 켜지 않고 신발장 구석의 노란 무드등만 살짝 켰다. 희미한 불빛 아래 비친 그의 모습은 피로에 찌들어 있었다. 셔츠는 구겨졌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으며 이마에는 건설 현장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일하는 엔지니어 특유의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그는 실내화로 갈아 신고 텅 빈 주방을 지나 소파 위에 웅크린 희미한 그림자에 시선을 멈췄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의자에 겉옷을 걸쳐두고는 구급상자를 가져왔다.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약통을 뒤적이는 소리만 바스락거렸다. 잠시 후 그는 작은 스툴을 끌어와 내 맞은편에 앉더니 소파 옆 플로어 스탠드를 켰다. 부드럽고 따스한 노란 불빛이 퉁퉁 부어오른 내 두 눈과 소매 끝에 말라붙은 핏자국을 비추었다. 다리 일이 내봐 극심한 피로에 젖어 살짝 갈라진 목소리로 민준이 말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움찔했지만 그는 내 발목을 안정감 있게 쥐고는 자기 무릎 위로 내 다리를 올려놓았다. 그는 화상 연고를 짜서 손끝에 묻힌 뒤 붉게 부어오르고 물집이 잡힌 다리 위로 부드럽게 펴 발랐다. 시원한 기운이 퍼지며 몇 시간 동안 나를 괴롭혔던 화끈거림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공사판에서 거칠어진 그 투박한 손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조금만 힘을 주면 내가 부서지기라도 할 것처럼 조심스럽게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다리 치료를 마친 그는 낡은 반창고가 감긴 내 손을 끌어당겼다. 반창고를 떼어내고 깊게 팬 상처 부위를 소독한 뒤 새 반창고를 꼼꼼하게 붙여주었다. 그 모든 과정 동안 우리 사이에는 단 한마디의 대화도 없었지만 억눌린 감정들이 공기를 묵직하게 짓누르고 있었다. 툭 갑자기 뜨거운 물방울 하나가 내 손등 위로 떨어졌다. 나는 손을 빼려 했지만 민준이 내 손을 꽉 움켜쥐었다. 그는 내 손바닥에 얼굴을 파묻었다.
30살 남자의 넓은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이기 시작했다. 민준이 울고 있었다. 억눌렸던 오열이 이내 목구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며 적막한 밤을 깨는 비통한 울음소리로 변했다. 미안해. 이민준의 목소리는 어딘가에서 간신히 쥐어짜낸 것처럼 갈라져 있었다. 정말 미안해, 서연아.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고 다시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3년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나는 꼬박 3년을 기다렸다. 민준은 내 손을 놓고 고개를 들었다. 지독한 회한으로 붉게 충혈된 두 눈이었다. 그는 몸을 숙여 떨리는 내 몸을 품에 꽉 끌어안았다. 자신이 간접적으로 입힌 모든 상처를 남은 힘을 다해 하나하나 꿰매어 보려는 듯한 절실한 몸짓이었다. 내가 정말 비겁했어. 그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그냥 참으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어. 내가 죽어라 돈만 벌면 어떻게든 이 가정을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어. 내가 틀렸어. 이 집구석에서 내가 진흙탕에 짓밟히는 걸 두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는 헝클어진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수년 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말들을 하나씩 쏟아냈다. 엄마가 내 다리에 그 뜨거운 찌개를 엎어버렸을 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 내 인내심이 산산조각 나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엄마의 그 억지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여자의 자존심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 그때야 깨달았어. 지난 3년 동안 나는 그 중간에서 도망치고 외면하기만 했고 결국 그 모든 고통은 고스란히 내 몫이 되어버렸어. 나는 민준의 가슴에 기대어 그의 힘찬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 수년간 겹겹이 쌓였던 억울함이 이 뒤늦은 눈물 속에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는 듯했다. 하지만 한 번 깊게 파인 상처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쉽게 아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를 살짝 밀어내고 울음으로 퉁퉁 부은 그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아주버님 댁에는 무사히 모셔다 드렸어? 민준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타워 팰리스 로비까지 모셔다 드렸어. 혜진 형수님이 쌀쌀맞은 얼굴로 엄마를 모시고 올라갔고 민호 형은 나한테 전화해서 불같이 화를 내더라.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렇겠지? 그 사람들은 돈이 넘쳐나는 사람들이니까. 형님은 한 달에 800만 원을 벌고 아주버님은 900만 원을 버니 당연히 나를 깎아내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겠지. 나는 그저 월급 200만 원짜리 말단 직원이잖아. 어머니 눈에 나는 형님 발끝에도 못 미치는 존재니까. 서연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민준이 내 어깨를 쥐며 내 말을 가로막았다. 돈은 한 번도 내 기준이 된 적 없어. 넌 이 가정을 위해 이미 너무 많은 걸 희생했어. 하지만 어머니 생각은 달라. 아주버님과 형님 생각도 다르고 나는 불현듯 목소리를 높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금 사과해서 뭐해? 내일이면 어머니는 또 오실 테고 형님은 또 나한테 전화해서 시어머니 내쫓은 독한 년이라고 욕을 퍼부을 텐데. 우리 삶은 또다시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진흙탕 속으로 처박히고 말 거야. 나는 심호흡을 하며 눈물을 닦아냈다. 3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용기를 긁어모아 감히 묻지 못했던 그 질문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나는 민준의 눈동자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납덩이처럼 무거운 말들을 한 글자 한 글자 토해냈다. 민준 씨, 만약 지금 당장 나랑 어머니 둘 중 한 사람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누굴 선택할 거야? 이 질문은 정막 속에 떨어져 아파트 내벽에 부딪힌 뒤 더욱 날카롭고 잔인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민준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내 어깨를 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어떤 남자에게든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와 평생을 약속한 아내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은 정답이 없는 잔혹한 객관식 문제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아야만 했다. 이 관계를 끝낼지 아니면 계속 이어갈지 결정하기 전에 이 남자의 마음속에서 내 자리가 대체 어디쯤인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만 했다.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건조하게 똑딱거렸다. 10초, 20초, 30초. 민주는 천천히 두 팔을 내리고 고개를 숙였다.
또 한 방울의 눈물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내가 씁쓸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몸을 돌려 모든 것을 끝내려던 찰나 민준이 번쩍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일말의 망설임도 지난 3년간의 도피와 비겁함도 남아있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동자는 예리하고 단단하게 맑은 빛을 뿜고 있었다. 당신을 선택할 거야. 단호하고 의심의 여지 없는 한마디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내 얼굴을 감싸쥐고 자신의 이마를 내 이마에 맞대었다. 뜨거운 숨결이 내 뺨을 스치는 가운데 그는 낮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맹세하듯 말했다. 지난 30년 동안 나는 항상 엄마를 선택해왔어. 서연아, 나는 우리라는 작은 가정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치까지 효도했어. 엄마 곁에는 민호 형도 있고 형수님도 있어. 엄마가 늘 동경하고 갈망하던 그 화려한 삶이 그곳에 있으니까. 하지만 당신 곁에는 나 하나뿐이잖아. 내가 지금 여기서 당신 손을 놓아버린다면 나는 더 이상 남자도 아니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수년간 내 마음속에 겹겹이 얼어붙어 있던 빙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이번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나는 민준의 목을 끌어안고 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채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그날 밤 마포의 작은 아파트에서 상처투성이인 두 영혼은 서로에게 기대어 밤을 지새웠다. 민준의 뒤늦은 사과가 과거를 지워버릴 수는 없었지만 그의 단호한 대답은 길고 어두웠던 터널 끝에 눈부신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었다. 이 부부뿐만 아니라 곧 들이닥칠 거대한 폭풍 역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8시. 3월 말의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야른 커튼을 뚫고 들어와 거실 바닥에 따스한 빛의 용단을 깔아놓았다. 천천히 눈을 뜬 내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평소처럼 새벽 5시 반의 알람 소리에 쫓겨 허둥지둥 아침밥을 차려야 한다는 불안감이 아니라 묘하게 홀가분한 기분이었다.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다. 민주는 일찌감치 현장으로 출근한 모양이었다. 그의 베개 아래에는 엔지니어 특유의 각진 글씨체로 쓰인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보온병에 소고기죽 끓여놨으니 일어나면 데워 먹어. 오늘은 병가 내고 집에서 푹 쉬고. 엄마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사랑해. 내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잔소리도 달그락거리는 설거지 소리도 없는 평화로운 아침이 대체 얼마만인가? 다리의 화상과 손의 상처는 아직 욱신거렸지만 어젯밤의 억울함은 씻은 듯 사라졌고 그 자리에 단단하고 묵직한 안도감이 자리 잡았다. 당신을 선택할 거야. 민준의 그 한마디는 가장 강력한 치유제였고 시댁의 편견 어린 화살을 막아낼 든든한 방패였다. 나는 기지개를 켜며 야른 가운을 걸치고 주방으로 나갔다. 시원한 물 한 잔을 들이켜고 오늘 마케팅 기획안을 팀장님께 어떻게 보고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벼랑간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평소엔 경쾌하게 들리던 벨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신경질적으로 느껴졌다. 액정을 보니 역시나 형님 혜진이었다. 어젯밤의 두려움과 체념과는 달랐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뒤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화냈다. 식탁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둔 채 나는 모락모락 김이 나는 소고기죽을 그릇에 덜기 시작했다. 네, 형님. 저예요. 나는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소음이 쏟아져 들어왔다. 빵빵거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함께 마케팅팀 팀장 특유의 날카롭고 거만한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얘야, 박서연. 너 지금 집구석에 자빠져 있니? 지금 시간이 8시가 넘었는데 당장 어머니 모셔가지 않고 뭐해? 이 골칫거리를 우리한테 떠넘길 작정이야? 나는 숟가락으로 죽을 휘휘 저으며 느긋하게 대답했다. 아, 어제는 제가 전화를 너무 일찍 끊어서 제대로 못 들었네요. 어머니는 무사히 도착하셨죠? 형님 댁에서는 편안하게 잘 주무셨고요. 내 평온한 안부 인사는 오히려 혜진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 월급 800만 원을 자랑하는 그 여자는 쉴 새 없이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편안하게 잘 주무셔? 내 입에서 그 소리가 나와? 똑똑히 들어. 어젯밤 우리 집은 완전 전쟁터였어. 새벽 5시 반부터 동트기도 전에 어머니가 일어나시더니 거실 TV로 모닝 와이드인가 뭔가 하는 방송을 볼륨을 왕창 높여놓고 보시는 거야. 나랑 아주버님은 머리 쓰는 일 하는 사람들이라 잠이 보약인데 이게 무슨 고문이냐고. 혜진은 숨을 몰아쉬며 한층 더 날선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그것뿐인 줄 알아? 내가 수백만 원 주고 산 유럽산 수입 라텍스 매트리스를 푹신해서 허리 아프다며 내팽개치고 굳이 맨바닥에 이불을 깔고 주무시겠다는 거야? 어젯밤에 목말라서 물 마시러 나왔다가 바닥에 누워 계신 어머니 발에 걸려 넘어질 뻔해서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 게다가 집은 넓어 좋은데 주방 꼴이 이게 뭐냐며 어찌나 잔소리를 해대시던지. 생각해봐. 내가 팀장인데 밥 차릴 시간이 어딨어? 아침은 시리얼이나 카페에서 대충 때우는데 내가 무슨 수로 소고기를 굽고 갈비찜을 해다 바쳐? 게다가 우리 딸 은지가 영어 듣기 평가 준비하고 있는데 시끄럽게 서양말 배우면 머리 아프다며 훈계까지 하시더라. 이게 사람 사는 집구석이야? 나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전혀 놀랍지 않았다. 김 여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평생 몸에 밴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남들에게 자기 방식을 강요하는 성격. 우리 집에 계실 때는 내가 만만한 며느리라 쥐락펴락하며 내 모든 양보와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돈과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혜진의 집에 가셨으니 충돌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형님 나는 그녀의 말을 가볍게 끊었다. 잔말 말고 내 말 들어. 혜진이 수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너희 부부가 뭘 어쩌다 싸웠든 내 알바 아니고. 나 오늘 수십억짜리 계약건으로 미팅만 몇 개야. 시어머니 며느리 간에 기싸움하는 촌극에 장단 맞춰줄 시간 없다고. 넌 집에서 널널하게 일하면서 월급 200만 원 받잖아. 노인네 모시는 건 당연히 내 의무야. 지금 당장 택시 타고 타워 팰리스로 와서 어머니 짐 싸서 모시고 가. 나 곧 임원회의 들어가야 해서 바빠. 칼날처럼 귀를 찌르는 돈 냄새가 진동하는 말들이었다. 어제의 나라면 수치심과 억울함에 눈물을 쏟으며 순순히 시어머니를 모시러 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주 가벼운 미소였다.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나는 차분하고 또렷하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모든 논리를 단칼에 베어버리기엔 충분했다.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로서는 좀 억울하네요. 어제 어머니께서 저희 부부 면전에 대고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랑 사는 건 지지리도 복이 없는 일이고 단 하루도 좋은 날이 없었다고요. 월급 200만 원 받는 무능한 며느리라 자기가 끓인 김치찌개 하나 입에 맞게 못 끓인다면서 그 펄펄 끓는 찌개를 제 다리에 부어버리셨어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혜진이 이 엄청난 정보를 소화할 시간을 주었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돈 잘 버는 큰며느리랑 고급 아파트에서 살면서 수십만 원짜리 홍삼 선물 받는 게 진짜 호강이라고요. 저희 집은 가난하고 비좁고 침대도 딱딱하고 밥상도 초라하잖아요. 어머니는 그런 부귀영화를 너무나 누리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감히 어머니를 이 누추한 곳으로 다시 모셔와서 고생을 시키겠어요? 너 수학이 넘어 혜진의 목소리가 턱 막혔다. 평소 고분고분하던 동서가 이렇게 날카로운 논리로 역공을 펼칠 줄은 꿈에도 몰랐던 눈치였다. 나는 혜진이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상냥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형님은 마케팅팀 팀장님이시잖아요. 큰 팀을 이끄시고 외교 수완도 뛰어나신 분이니 어머니의 생활 습관쯤이야 거뜬히 맞춰가실 수 있을 거예요. 매트리스가 너무 푹신하면 딱딱한 걸로 바꿔드리고 양식이 입에 안 맞으시면 한식 전문 요리사를 고용해서 밥을 차려드리세요. 형님은 돈이 많으시니까 그깟 푼도는 일도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말단 직원이라 오늘 오전에 직무교육도 받아야 하고 당장 출근해야 하거든요. 아주버님과 형님께서 어머니 잘 모셔주세요.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혜진이 충격에서 헤어나오기도 전에 나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뚜의 통화가 끊어지는 소리.
그것은 한 통화의 끝이자 통쾌한 역전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주방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두 손은 흥분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들이 내게 꽂아 넣었던 편견의 칼날을 고스란히 되돌려준 것이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짜릿한 쾌감이 밀려왔다. 나는 소고기죽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죽이 식도를 타고 부드럽게 넘어갔다. 오늘따라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맑았다. 지금 이 순간 10km 떨어진 강남의 그 불야성 같은 고급 아파트에서는 동트기 전부터 죽 한 그릇 안 내놓는다며 불평하는 시어머니를 마주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을 잘난 팀장님이 계실 터였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사건 발생 이틀 뒤 금요일 저녁 7시 호수공원 가로수길에 위치한 최고급 해산물 레스토랑의 VIP 룸 화려한 샹들리에가 새하얀 실크 식탁보 위로 빛을 쏟아내며 크리스탈 와인 잔과 은식기들을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다. 중앙 난방 에어컨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는 안 그래도 어색하고 숨막히는 이 가족 모임의 분위기를 한층 더 얼어붙게 만들었다. 랍스터와 전복의 농밀한 향기와 값비싼 향수 냄새가 뒤엉켜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자아냈다. 나는 민준의 곁에 놓인 벨벳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화상을 입은 다리에는 얇은 붕대가 감겨 있어 걸음걸이가 약간 불편했다. 검지손가락에 붙은 반창고는 돈 냄새가 진동하는 이 공간에서 마치 조롱 섞인 흉터처럼 보였다. 맞은편에는 아주버님 민호와 형님 혜진이 앉아 있었다. 혜진은 몸에 꼭 맞는 고급 실크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신분을 과시하는 에르메스 가방은 옆 빈 의자에 고이 모셔져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앉은 김 여사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화려한 분위기에 압도된 듯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면서도 짐짓 버림받은 피해자인 양 딱딱하게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민호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두툼한 가죽 메뉴판을 펼치며 맏아들 특유의 관대한 태도를 취했다. 오늘은 형이 특별히 예약한 자리다. 알래스카 랍스터랑 샥스핀 수프를 시켰으니 서연이랑 민준이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먹어라. 너희 둘 월급 다 합쳐봤자 뻔하고 그 좁은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이런데 올 엄두나 내겠냐?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내 눈빛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큰아들 내외 쪽에 몸을 기댄 김 여사가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물티슈를 뽑아 메마른 눈가를 훔치며 연극톤의 익숙한 대사를 읊어댔다. 너희 애비가 일찍 죽고 내가 홀몸으로 너희 둘을 어떻게 키웠는데 떨어진 솜신발을 주워다 팔아 너희 학비 대가며 이만큼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놨더니 늙어서 자식 덕 좀 보려나 했건만 이 나이에 친아들 놈한테 가방 하나 달랑 들려서 길바닥에 내쫓길 줄 누가 알았겠냐? 이웃들이 알면 내가 무슨 낯짝으로 얼굴을 들고 다니겠어. 아이고, 내 팔자야. 이 늙은 몸뚱이. 그냥 콱 죽어버려야지. 혜진이 입가에만 억지로 미소를 띤 채 랍스터 살점 하나를 시어머니의 접시에 덜어주며 날카롭고 거만한 어조로 말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혈압 오르십니다. 이제 저희랑 사시면서 저희가 잘 모실게요. 저희가 워낙 바빠서 서연이처럼 맨날 밥에 바치고 차 끓이고 이불 깔아드리진 못하지만 대신 돈은 넘쳐나니까 어머니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요즘 세상엔 돈이 최고잖아요. 어머니. 이내 그녀는 날선 시선을 내게로 돌렸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서 며느리 노릇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깟 쥐꼬리만 한 월급 받아오면서 이 집에 보탬이 된 게 뭐가 있다고 감히 어른한테 말대꾸를 해. 어르신들이 살다 보면 섭섭한 마음에 짜증 좀 내실 수도 있는 거지. 며느리라면 꾹 참고 넘어가야지. 나 좀 봐라. 한 달에 800만 원씩 벌면서 양가 부모님 용돈까지 섭섭잖게 챙겨드리고 우리 딸 국제학교 한 학기 수백만 원짜리 학비도 내가 다 내 명절이면 어머니께 홍삼의 로열 젤리에 선물 세트가 산더미야. 나처럼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어머니한테는 절대 큰 소리 안 치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민준이를 부추겨서 어머니를 쫓아내. 내 옆에 앉아있던 민준은 자기 아내가 이토록 노골적으로 모욕당하는 것을 듣고는 이미 이를 꽉 악물고 있었다.
그가 상을 엎을 기세로 일어서려 하자 나는 재빨리 그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얹었다. 나는 가만히 그의 손을 쥐었다. 조용히 앉아 있으라는 이 싸움은 내가 끝내겠다는 부드럽고도 단호한 신호였다. 나는 천천히 물수건을 들어 손을 닦고 고개를 들어 혜진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지난 3년 동안의 주눅 들고 체념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한겨울 얼어붙은 호수처럼 차분하고 깊은 눈빛에 혜진은 흠칫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차분하고 또렷하게 입을 열었다. 제 월급은 200만 원뿐이라 어머니께 랍스터나 전복을 사드릴 수도 없고 비싼 홍삼이나 로열 젤리도 못 사드리죠. 하지만 형님. 나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목소리 톤은 변함없었지만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의 무게는 고요한 수면 위로 바위를 던져 넣는 것과 같았다. 형님 혹시 아시나요? 어머니 불면증이 심하셔서 매일 밤 정성껏 대추차를 달여드려야 겨우 눈을 붙이신다는 거요. 어머니 무릎 관절이 안 좋으셔서 주무시기 전에 특별히 조제한 아로마 오일로 마사지를 해드려야 한다는 건요. 마트에서 파는 냉동식품은 입에도 안 대셔서 제가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2km나 떨어진 재래시장까지 걸어가 가장 신선한 시금치와 펄떡이는 생선을 사왔다는 것도 아십니까? 혜진은 굳어버렸다. 새빨간 립스틱을 칠한 입술이 미세하게 벌어졌다. 민호 역시 반찬을 집으려던 젓가락을 허공에 멈췄다.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고 화려한 거칠에 속에 감춰져 있던 추악한 민낯을 하나하나 발가벗기고 있었다. 형님은 늘 월급 800만 원을 자랑스럽게 여기셨죠. 명절에 쥐어드리는 수십만 원짜리 용돈과 선물 세트 몇 개 형님은 돈으로 자신의 공로를 매기시지만 지난 3년 195일 동안 매일 밤잠을 설치며 어머니의 그 까다롭고 유별난 습관들을 다 맞춰드린 사람이 누굽니까? 국이 짜다 싱겁다며 온갖 모욕적인 폭언을 쏟아낼 때마다 묵묵히 꿀꺽 삼켜낸 사람이 뉘신데요. 그 눈물과 땀, 그 굴욕적인 인내의 시간들. 잔하신 팀장님의 시급으로 치면 이 모든 것의 값어치는 대체 얼마로 매길 작정이십니까? 김 여사의 훌쩍거림이 멈췄다. 그녀는 평소 쓸모없는 년이라며 삿대질하던 며느리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난생 처음으로 이 며느리에게서 낯선 무언가를 발견한 것이다. 날카롭고 오만한 압도적인 힘이었다. 나는 시선을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3년 동안 쌓이고 쌓인 상처가 이 순간 강철 같은 무기로 벼려졌다. 나는 천천히 붉게 부어오른 다리의 화상 자국을 가리키며 한 글자 한 글자 쐐기를 박듯 또렷하게 말했다. 어머니. 어머니는 늘 제가 쓸모없고 돈도 못 번다고 하셨죠. 저희랑 살면서 단 하루도 호강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그놈의 호강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VIP 룸 안에 순식간에 죽음 같은 정적이 감돌았다. 공기마저 싹 빠져나간 듯 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잔잔한 배경음악조차 지금 이 순간만큼은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어머니의 호강은 사람 온기라곤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텅 빈 넓은 고급 아파트에서 수백만 원짜리 수입 라텍스 매트리스에 누워 주무시는 건가요? 아침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 며느리가 던져주는 시리얼 한 그릇 먹고 귀찮다며 밥은 나가서 사드시라는 대우를 받는 게 호강입니까? 백화점 진열장에나 있을 법한 포장만 번지르르한 홍삼 선물 세트가 호강인가요? 뉴스 소리 좀 키우고 허리 아프다고 불평 몇 마디 했다고 며느리가 대놓고 눈치 주는 그 삶이 정녕 어머니가 바라던 호강입니까? 만약 그게 어머니가 그토록 갈망하시던 호강이라면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두 손으로 유리 식탁을 짚은 채 꿀먹은 벙어리가 된 세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응시했다. 여유로우면서도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눈빛이었다. 그렇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의 그 초라한 아파트와 제 200만 원짜리 얇은 월급 봉투로는 어머니가 원하시는 그 사치스러운 호강을 모실 자격도 능력도 안 되네요. 완벽한 침묵이 공간을 지배했다. 상위에 놓인 샥스핀 스푼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겉면에 얇은 막이 생겨 있었다. 혜진은 입을 떡 벌린 채
공들여 화장한 얼굴이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와인 잔만 만지작거리며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그리고 김 여사는 주름진 입술을 파르르 떨며 핏발선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욕설을 퍼붓고 싶었지만 극도의 당혹감과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논리 앞에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고 식탁보만 꽉 움켜쥐었다. VIP 룸의 침묵은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와 와인 잔 속 기포가 터지는 미세한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릴 만큼 무거웠다. 거의 1분이 지나서야 혜진이 충격에서 헤어나왔다. 두껍게 바른 파운데이션 위로 목덜미까지 시뻘개진 상태였다. 그녀가 랍스터를 집으려 들고 있던 은집게가 미끄러지며 접시 위로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너 지금 무슨 미친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눈 똑바로 안 떠. 까마득한 아랫동서가 어디서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나는 돈을 벌고 있고 내 능력으로 이 집안을 먹여 살리고 있어? 수십억을 굴려가며 뼈 빠지게 일하는 건 너처럼 주방 구석에 처박혀서 시간이나 때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옆에 있던 민호도 맏형의 체면을 세워보려 헛기침을 두어 번 하더니 미간을 찌푸린 채 손가락으로 식탁을 톡톡 두드렸다. 서연 재수씨, 흥분 가라앉히고 말 조심하세요. 우리가 당신들 부른 건 웃으면서 문제 해결하고 어머니 잘 모시자고 한 거지. 재수씨한테 이런 소리나 듣자고 모인 게 아닙니다. 민준이 넌 뭐 하는 거야? 내 마누라가 형수랑 엄마한테 막말하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어? 모든 비난의 화살이 민준을 향했다. 지난 3년간의 패턴대로라면 그들은 민준이 그 알량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또다시 한 발 물러서서 아내를 나무랄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엔지니어의 넓은 어깨는 철옹성처럼 굳건했다. 나는 그저 가볍게 미소 지었다. 기이할 정도로 홀가분하고 평온한 웃음이었다. 나는 민호도 혜진도 쳐다보지 않고 아까부터 턱을 덜덜 떨며 식탁보만 쥐어뜯고 있는 김 여사만을 고요히 응시했다. 제가 막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치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또렷했다. 아주버님, 형님.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수입도 적고 월급 200만 원에 몸도 편하죠. 하지만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지 어머니가 기분 내킬 때마다 감정을 쏟아내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국 한 그릇, 대추차 한 잔, 안마 한 번에 정성을 다하면 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건 제가 평생을 바쳐도 드릴 수 없는 것들. 바로 그 반짝이고 사치스럽고 폼 나는 것들이었으니까요. 나는 낡아빠진 인조 가죽 가방을 집어들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미련 없이 자리를 뜨겠다는 단호한 동작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족 모임에서 제 패를 전부 까발리겠습니다. 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아주버님, 형님. 두 분은 항상 그 대단한 효심과 빵빵한 재력, 높은 사회적 지위를 자랑스러워하셨죠. 어머니 역시 저희 부부는 찌질하다며 저희의 작은 아파트를 감옥 취급하시며 늘 두 분을 칭송하셨고요. 그렇다면 오늘부로 저희 부부가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아주버님과 형님께 통째로 양보하겠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김 여사가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너 정말로 나를 쫓아내고 책임에서 발을 빼겠다는 거냐? 어머니,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 초라한 밥상머리에서 어머니를 해방해 드리는 겁니다. 내 눈빛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이번 달부터 매월 5일 어머니 부양비 명목으로 아주버님 계좌에 정확히 30만 원을 입금하겠습니다. 이깟돈, 형님이 드시는 해산물 코스 요리 팁에도 못 미치겠지만 저희 부부 형편상 이게 한계입니다. 대신 어머니의 식사, 잠자리, 병원 등 모든 수발은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시던 대로 비싼 비단옷 입혀드리고 수입 매트리스에 재워드리며 랍스터와 전복을 대접하면서 아주버님과 형님께서 알아서 훌륭하게 책임져 주십시오. 혜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더니 이내 하얗게 질려버렸다. 30만 원이 맹랑한 동서가 고작 30만 원을 던져주고는 까다롭고 잔소리 많고 새벽잠 없는 시어머니라는 거대한 짐덩이를 자기 머리 위로 통째로 던져버리려 하고 있었다.
혜진은 새벽 5시 반마다 울려 퍼질 TV 소리, 수백만 원짜리 매트리스를 걷어차던 시어머니, 딸의 영어 공부를 방해하던 그 끔찍한 일상들이 떠오르며 등골이 오싹해졌다. 너 미쳤어? 혜진이 식탁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다. 의자 위에 있던 에르메스 가방이 덩달아 휘청거렸다. 내가 팀장인데 집구석에 앉아 매일같이 노인의 수발이나 들 시간이 어딨어. 민준 서방님, 꿀 먹은 벙어리야? 마누라가 책임 회피하고 늙은 어미를 나몰라라 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서방님도 진짜 불효막 심하네. 혜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준이 의자를 거칠게 뒤로 밀며 벌떡 일어섰다. 그는 민호도 혜진도 보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를 짧게 한번 훑어본 뒤 손을 뻗어 내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었다. 그 크고 따뜻한 온기가 내게 절대적인 의지가 되어주었다. 제 아내는 미치지 않았고 혼자 내린 결정도 아닙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커다란 종소리처럼 낮고 힘있게 울려 퍼졌다. 이건 저희 부부의 공동 결정입니다. 엄마, 지난 3년 동안 제 아내는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엄마는 서연이의 인내심을 짓밟으면서도 그 진심을 한 번도 똑바로 봐주지 않으셨죠. 늘 형수님이랑 비교하고 요구만 하셨잖아요. 중앙 난방 에어컨 빵빵하고 랍스터가 있고 최고급 매트리스가 있는 민호 형 집에 가고 싶어 하셨잖아요. 이제 소원 성취하셨으니 된 거 아닙니까? 민준아, 김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두 줄기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지독한 공포였다. 아들의 그 차가운 눈빛 속에서 그녀는 과거 순종적이었던 아들이 영영 사라져 버렸음을 직감했다. 앞으로 남은 여생을 돈과 편리함만 따지고 귀찮은 일은 질색하는 저 이기적인 큰며느리와 살아야 한다는 끔찍한 현실이 그녀의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져 있었다. 민주는 형을 향해 고개를 돌려 똑바로 응시했다. 민호 형, 혜진 형수님. 두 분 늘 돈 자랑하면서 저희 우습게 보셨죠? 그럼 그 잘난 수십억의 재력으로 엄마 호강 한번 제대로 시켜드려 보세요. 매월 5일. 돈은 칼같이 입금할 테니까요. 제 아내는 다리에 화상 입은 게 아직 안 나아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말을 마친 민주는 나를 부드럽게 부축해 일으켰다. 가자, 여보. 나는 순순히 일어나 남편의 팔짱을 꼈다. 우리는 당당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문을 향해 걸어갔다. 우리 등 뒤로 그 화려했던 도덕적 위선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것들이 이 늙은 어미를 길바닥에 버리고 가네. 민준아, 내가 자식이라면 이 어미도 데려가야지. 김 여사가 두 손에 얼굴을 파묻은 채 통곡했다. 공포와 회한이 뒤섞인 처절한 울부짖음이었다. 혜진은 평소에 우아한 팀장님 체면을 다 벗어던진 채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 제발 소리 좀 낮추세요. 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대체 무슨 추태예요? 민호 씨, 당장 가서 민준이 잡아와. 쟤들 지금 어디가? 하지만 나와 민준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민준이 VIP 룸의 무거운 나무 문을 밀고 나가자 초여름 서울 특유의 미지근하고 습한 공기가 뺨을 스치며 실내의 그 차갑고 돈 냄새 진동하던 위선의 공기를 단숨에 씻어내 주었다. 나는 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다리는 아직 욱신거렸지만 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가벼웠다. 화려한 룸 안에 남겨진 것은 돈으로 사람을 짓밟던 자들의 몰락을 소리 없이 지켜보는 차갑게 식어버린 고급 해산물 요리뿐이었다. 마침내 자유가 찾아왔다. 랍스터와 위선으로 가득 찼던 VIP 룸을 박차고 나온 지 어느덧 나흘이 지났다. 마포의 아파트에서 나와 민준이 보내는 일상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고요했다. 화요일 아침, 알람은 새벽 5시 반이 아닌 6시 반으로 맞춰져 있었다. 나는 기지개를 켜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시어머니의 신경질적인 헛기침 소리도 씁쓸한 한약재 냄새도 없는 상쾌한 아침 공기였다. 민주는 벌써 일어나 주방에서 어설프게 계란 프라이를 하고 있었다. 다리의 화상은 딱지가 앉아 아물어가고 있었고 더 이상 따갑지 않았다. 아침 식사는 식빵 쪼가리에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이 전부였지만
누군가의 잔소리에 쫓겨 새벽부터 끓여내던 사골 국물보다 100배는 더 꿀맛이었다. 비난도, 감시하는 눈초리도 없었다. 자유란 이토록 달콤하고 소박한 것이었다. 그러나 마포의 평온함과는 정반대로 강남의 그 넓고 화려한 타워 팰리스는 효도라는 명목 아래 지옥 같은 아수라장에 빠져 있었다. 그날 저녁 8시. 나는 민준의 어깨에 기대어 넷플릭스 코미디 영화를 보며 마스크팩을 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민준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액정 화면에 민호 형이라는 글자가 번쩍였다. 민준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민준아, 지금 당장 차 끌고 와서 엄마 모셔가, 당장. 아니, 그건 민호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형님 혜진이었다. 월급 800만 원의 마케팅팀 팀장.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목소리는 찢어지는 천 조각처럼 통제력을 잃고 날카로웠다. 과거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없고 극도의 공포와 억울함만이 남아있었다. 민주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얼음장처럼 평온한 어조로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형수님이 형 휴대폰으로 거신 거예요? 어머니는 형수님 댁에서 호강하고 계신 거 아니었습니까? 호강. 나 지금 정신병 걸리기 일보 직전이야. 내가 요 며칠 어떻게 지냈는지 서방님이 알기나 해. 혜진이 수화기 너머로 어찌나 악을 쓰는지 나도 모르게 몸을 뒤로 움찔 뺐다. 이어서 혜진은 지난 며칠 동안 당한 고문을 속사포처럼 쏟아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것들은 내가 지난 3년 동안 이를 악물고 소리 없이 견뎌내야 했던 바로 그 일들이었다. 새벽 5시 반어 수십억짜리 프로젝트 때문에 목숨 걸고 자야 할 시간에 어머니가 일어나셔서는 거실 텔레비전 볼륨을 쩌렁쩌렁하게 틀어놓고 모닝 와이드 같은 방송을 보시는 거야. 내가 한두 마디 불평했더니 집만 넓었지 노인네 숨도 못 쉬게 한다며 홧김에 비아냥거리시더라. 그뿐인 줄 알아? 내가 수장이 멎는 줄 알았어. 밥 문제는 말할 것도 없어. 우리는 아침을 시리얼이나 카페에서 대충 때우는데 어머니는 입맛 없다며 사골국 내놔라, 갈비찜 내놔라 하시는 거야? 내가 바빠 죽겠어서 배달 음식을 시켰더니 플라스틱 환경 호르몬의 조미료 덩어리라면서 돈만 알지 주방엔 들어갈 줄도 모르는 몹쓸 며느리라고 역정을 내시더라. 내가 머리가 3개고 팔이 6개야? 50만 원이나 주고 부른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는 설거지할 때 주방 세제 많이 쓴다. 청소할 때 물값 많이 나온다며 쫓아내 버리셨어. 나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그토록 오랫동안 높은 곳에 서서 훈계질하고 돈이면 다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 드디어 적나라한 현실의 목덜미를 잡힌 것이다. 혜진은 몰랐다. 김 여사 같은 노인을 모시는 데는 세심한 관심과 절대적인 희생,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런 것들은 30만 원으로도 1000만 원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다. 오직 나처럼 청춘과 기력을 다 쏟아부으며 모든 것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며느리만이 버텨낼 수 있는 일이었다. 아직 안 끝났어. 혜진의 목소리가 분노로 덜덜 떨렸다. 오늘 오후에 우리 딸 은지가 학교에서 돌아와 원어민 선생님이랑 영어 회화 연습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어머니가 다가가서는 쌀라쌀라 하는 서양말 시끄러워 머리 아프니까 컴퓨터 끄고 같이 드라마나 보자고 하시는 거야. 은지가 무심코 한마디 대꾸했더니 이 집구석에는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할머니도 몰라본다며 고함을 치시더라. 나 이제 단 1초도 더는 못 버텨. 내일 아침에 택시 불러서 어머니랑 그 캐리어 통째로 서방님 공사판 입구로 보낼 테니까 서방님이 알아서 모시고 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화기 너머로는 혜진의 분에 찬 씩씩거리는 숨소리만 들려왔다. 민주는 그 모든 말을 조용히 다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동정심이나 당황한 기색도 없었다. 3년 동안의 비겁함은 그 펄펄 끓던 찌개 국물과 함께 이미 씻겨 내려간 지 오래였다. 지금 이 위선자들 앞에 선 그는 자신의 작은 가정을 지키는 강철 같은 방패였다. 형수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민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수수룡 메스처럼 예리했다. 내일 정말 어머니를 보내실 겁니까? 혜진이 계속 압박했다. 서방님, 대체 어쩔 작정이야. 형수님은 팀장님이신데
문제 해결 방식이 어린애처럼 유치하진 않으시겠죠. 민준이 느긋하게 대답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스토랑에서 저와 서연이는 어머니를 부양할 모든 권리를 형님 내외분께 넘겼습니다. 형님 내외분은 줄곧 저희가 가난해서 어머니 모실 자격이 없다고 하셨고 어머니 본인도 저희랑 사는 건 복이 없다고 하셨죠. 어머니는 지금 형수님 댁에서 호강하고 계시는데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형수님 월급이 800만 원이나 되시니 가사 도우미 2~3명쯤 고용하는 건 껌값 아닙니까? 정 힘드시다면 예전에 형수님이 제 아내 서연이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대로 하세요. 돈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 나쁜 사람. 난 몰라. 민호 씨, 당신도 뭐라고 말 좀 해봐. 혜진이 옆을 향해 소리쳤다. 그때 민호의 낮고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아, 내가 어떻게 좀 해봐라. 집안이 너무 시끄러워서 도저히 못 버티겠다. 엄마랑 우리 집 생활 방식이 너무 안 맞아. 내가 엄마 다시 모시고 가라. 형이 매달 100만 원씩 더 얹어줄 테니까 서연 재수 씨한테 예전처럼 엄마 좀 모시라고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다. 100만 원 위 아주버님의 눈에 내 자존심, 내 땀과 눈물은 그저 매달 100만 원이면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에 불과했던 것이다. 민주는 내 눈빛의 서린 경멸을 읽고는 즉시 그들의 오만한 환상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형, 그 100만 원은 넣어둬. 내 아내는 형이 돈 주고 부리는 파출부가 아니야. 민준이 목소리를 낮췄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수학이 넘어 두 사람의 고막을 정확하게 꿰뚫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부부는 짓밟히면서도 할 도리는 다 했어. 이번 달부터 우리는 딱 30만 원만 보낼 거야. 하지만 형이랑 형수님이 그 효도와 부양의 무게가 너무 버겁다고 느낀다면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하지. 민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자. 뭐라고? 혜진과 민호가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시골 출신의 늙은 홀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것은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그 잘난 지식인 엘리트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수치였다. 시외에 괜찮은 요양원이 하나 있어. 시설도 좋고 의사도 24시간 대기하고 말벗할 어르신들도 많고 식단도 전문 영양사가 관리해준다더라. 민주는 그들의 당황함을 무시한 채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기본 비용이 한 달에 150만 원이니까 우리 두 집이 반씩 부담하자. 형이 75만 원 내고 나도 75만 원 낼게. 내 아내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생활비를 쪼개서라도 그 돈 기꺼이 낼 거야. 형은 돈 많잖아. 75만 원이면 형이 먹는 해산물 코스 요리 한 끼값밖에 안 되잖아. 너 미쳤어. 고향 사람들이 우리 형제 얼굴에 침을 뱉을 거야. 수십억 자산가라는 놈이 늙은 어미를 요양원에 처박았다고 손가락질할 텐데 민호가 허둥지둥 반박했다. 그건 형이 알아서 감당할 문제지. 민주는 가차없이 퇴로를 차단했다. 선택지는 딱 2개야. 형이랑 형수님이 계속 타워 팰리스에서 엄마 모시면서 자식된 도리를 다 하든가 아니면 서류에 도장 찍고 엄마 요양원에 모신 다음 비용 반반씩 내든가. 어떻게 할지는 형이랑 형수님이 직접 결정해. 나 내일 아침 일찍 현장 나가봐야 해서 이만 끊을게. 뚜. 민주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마포 아파트의 거실은 다시 익숙한 정적 속으로 가라앉았다. 나는 민준을 응시했다. 내 눈동자에는 깊은 존경심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 돈 많은 자들의 도덕극은 이것으로 공식적인 막을 내렸다. 그들의 인내심은 그들이 SNS에서 떠벌리던 공허한 과시만큼이나 얄팍하고 싸구려였다. 이제 책임이라는 공은 강남의 그 고급 아파트로 굴러갔다. 그 잘나신 팀장 부부가 이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요리할지 어디 한번 두고 볼 일이었다. 새벽 1시 15분 서울 전체가 3월 말의 옅은 새벽 안개에 휩싸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마포 아파트에서 나와 민주는 그 격렬했던 통화가 끝난 뒤에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다. 따르릉. 갑작스러운 벨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었다. 일반 전화가 아니라 가족 단체 방의 영상 통화 알림이었다. 민준이 소스라치게 깨어나 침대 머리맡에서 스마트폰을 더듬어 쥐었다.
화면에는 민호 형의 영상 통화 요청이 떠 있었다. 민준이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의 소음이 귓가를 강타했다. 구급차의 삐뽀삐뽀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찔렀고 민호의 거친 숨소리와 겁에 질린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민준아, 빨리 병원으로 와. 엄마가 혈압이 190까지 올라가서 쓰러지셨어. 빨리 와.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옆에 있던 나도 벌떡 일어났다. 김 여사가 내게 남긴 것은 다리와 손가락의 흉터뿐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가셨다는 소식을 듣자 며느리로서의 본능이 앞서 앞뒤 잴 것 없이 이불을 걷어차고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20분 후 민준의 오토바이가 병원 응급실 입구에 급정거했다. 심야의 응급실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바쁘게 오갔으며 철제 이동 침대의 바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민준은 내 손을 꽉 잡고 복도를 따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대기 구역을 지나자 민호와 혜진 부부의 모습이 보였다. 며칠 전 해산물 레스토랑에서의 화려했던 모습과 비교하면 이 잔하신 팀장님의 몰골은 믿기 힘들 정도였다. 최고급 실크 잠옷은 구깃구깃했고 머리는 산발이었으며 공들여 화장했던 얼굴은 맨얼굴이 드러난 채 공포로 질려 있었다. 민호는 응급실 문 앞을 맴돌며 자기 머리칼을 쥐어뜯고 있었고 티셔츠는 심지어 뒤집어 입은 상태였다. 형, 엄마는 좀 어떠셔? 민준이 다가가 물었다. 민호는 민준을 보자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동생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다. 의사가 혈압 강화제 주사 놓고 있어? 처음 왔을 땐 혈압이 190까지 치솟고 심장 박동도 불규칙해서 엄청 위험했어. 대체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냐? 우리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멀쩡하셨잖아. 내가 전화 끊고 나서 무슨 일 있었어? 민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캐물었다. 긴 의자에 앉아있던 혜진이 벌떡 일어났다. 공포는 순식간에 폭발적인 분노로 돌변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민준의 얼굴을 가리키며 병원 복도가 떠나가라 앙칼지게 소리쳤다. 다 서방님 탓이야. 서방님이 요양원이니 뭐니 헛소리를 짓거려서 이렇게 된 거라고. 전화 끊고 나서 내가 너무 분해서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 대놓고 말씀드렸지? 우리랑 생활 방식도 너무 안 맞고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까탈스럽게 구시면 민준 서방님이 정말로 요양원에 모실 거라고. 난 그냥 겁 좀 줘서 조용히 시키려던 것뿐인데 설마. 혜진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발작을 하시더라. 내가 아들 꼬드겨서 늙은 어미 길바닥에 내다 버리게 만드는 독한 년이라면서. 나도 억울해 죽겠어. 내가 한 달에 800만 원 벌면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거 다 해드렸는데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따졌지. 그랬더니 어머니가 탁자 위에 있던 크리스탈 꽃병을 나한테 집어 던지시는 거야? 내가 피해서 망정이지. 꽃병은 산산조각 나고 어머니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으나 수십억짜리 프로젝트 책임지는 사람이야. 살인 미수라는 누명은 절대 못 써. 나는 민준 옆에 가만히 서 있었다.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혜진도 누군가 던진 물건에 맞아볼 뻔한 기분을 맛본 것이다. 권위와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른 앞에서 느끼는 그 무력감과 공포를. 찌개 국물이 내 다리에 쏟아졌을 땐 차갑게 나를 비난하더니 크리스탈 꽃병이 자기한테 날아오자 결국 김 여사를 응급실로 보내버린 기폭제가 된 것이다. 도덕이라는 깃발을 높이 치켜들었던 자들의 인내심이 이토록 나약했다니 참으로 우스운 일이었다. 민호는 민준의 팔을 붙잡고 평소의 그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애처롭게 애원했다. 민준아, 형이 부탁할게. 엄마 깨어나시면 내가 다시 모시고 가라.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는 도저히 못 버티겠어. 이대로 가다간 우리 집안 풍비박산 나고 엄마도 큰일 나시겠다. 서연 재수씨, 제발 부탁입니다. 넓은 아량으로 엄마 용서해 주시고 예전처럼 걷어주세요. 돈 걱정은 마십시오. 형이 매달 150만 원씩 꼬박꼬박 챙겨주겠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복도 전체를 감쌌다. 응급실 문틈 사이로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삐 소리만 새어나왔다.
나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다. 대답할 가치조차 없었다. 내게 필요한 건 단 한 번도 돈이었던 적이 없었다. 존중이었다. 그리고 그 존중은 그의 알량한 돈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었다. 민주는 형의 손을 뿌리치고 허리를 꼿꼿이 폈다. 혜진의 창백한 얼굴과 민호의 초라한 꼴을 차례로 훑어보는 그의 눈빛에는 경멸이 더욱 짙게 배어났다. 엄마, 제가 모시겠습니다. 민준의 그 한마디가 복도에 선명하게 메아리 쳤다. 혜진과 민호는 천근만근이던 짐을 내려놓은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 민준아. 고마워요, 재수씨. 하지만 민준이 그들의 말을 싹둑 잘랐다. 목소리는 살짝 높아졌고 강철처럼 차가웠다. 제가 엄마를 모시는 건 형이 150만 원을 줘서도 아니고 우리 부부가 이 집안의 식모 노릇을 자처해서도 아닙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4번 접힌 백지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비친 그의 표정은 단호했고 한치의 타협도 허락하지 않았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잠시 후 엄마가 깨어나시면 형이랑 형수님 보는 앞에서 이 종이를 엄마한테 드릴 겁니다. 여기엔 4가지 조항이 적혀 있습니다. 엄마가 직접 이 각서에 사인하시든가 아니면 내일 아침 택시 불러서 양평에 있는 요양원으로 모실 겁니다. 계약은 제가 이미 다 알아봐 뒀으니 형은 돈 낼 준비나 하십시오. 무슨 각서? 엄마한테 뭘 사인하게 하겠다는 거야? 민호가 어안이 벙벙해져 물었다. 혜진도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민준의 손에 들린 종이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민준은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병원 복도가 울리도록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다. 첫째, 저희 아파트에 다시 발을 들이는 그 순간부터 제 아내 서연이를 존중할 것, 월급 200만 원 운운하며 깎아내리거나 아내의 직업을 무시하지 말 것. 둘째, 그 누구에게도 절대 물건을 집어 던지지 말 것, 어떤 식으로든 제 아내에게 손찌검하지 말 것. 셋째, 혜진 형수님, 민호 형, 그리고 그놈의 월급 800만 원을 들먹이며 제 아내와 비교하지 말 것, 아내가 차린 밥상을 조롱하지 말 것, 더 좋은 걸 드시고 싶으시면 본인 돈으로 직접 사드실 것. 넷째, 고향 친척들에게 전화해서 서연이 흉을 보며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 것. 말을 마친 민주는 종이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이렇게 딱 4가지입니다. 받아들이시면 저희 집으로 가셔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는 거고 거절하시면 요양원 간호사들이 언제든 환영할 겁니다. 강요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민호는 입을 떡 벌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체면을 목숨처럼 아는 시어머니가 큰아들 내외 앞에서 작은 며느리에게 고개를 숙이고 각서에 서명한다는 것은 그녀의 권위를 철저하게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강철 같은 민준의 태도와 허공을 날아와 박살난 그 크리스탈 꽃병을 떠올리며 민호는 이것이 쑥대밭이 된 자신의 가정을 구할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았다. 혜진은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 자신조차도 김 여사와 한 지붕 아래에서 계속 사는 것이 끔찍하게 두려웠으니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수십억 자산과 팀장이라는 타이틀은 민준의 굳건함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 나는 남편 등 뒤에 서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민준이 해냈다. 그는 나를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썩어빠진 편견으로 가득했던 이 집안의 질서를 자신의 힘으로 다시 바로 세운 것이다. 드르륵. 응급실 문이 갑자기 열리며 40대 남자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다. 김 여사님 보호자분 계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4사람이 거의 동시에 대답했다. 환자분 혈압은 안정세를 찾았고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의식도 돌아오셨지만 아직 기력이 많이 쇠하시고 심리 상태도 불안정합니다. 보호자 한 분만 들어가시되 절대 환자분 흥분시키시면 안 됩니다. 의사가 돌아가고 반투명 유리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링거 바늘을 꽂은 채 병상에 누워있는 김 여사의 깡마른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다. 민주는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안심하라는 눈빛으로 내 손등을 토닥여주고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불공평한 인내의 마침표를 찍을 그 4가지 조항이 적힌 각서가 그의 손에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최후의 역전극이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이 방 안에서 공식적으로 막을 올리는 순간이었다. 새벽 2시 30분 병원 응급실 안은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서늘했다. 천장의 형광등은 창백한 타일 벽을 그림자 하나 없이 비추고 있었고 구석구석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었다. 정적을 깨는 것은 병상 옆 심전도 모니터에서 나는 건조하고 규칙적인 삐, 삐, 삐 소리뿐이었다. 민준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새하얀 시트가 깔린 병상 위에는 김 여사가 기진맥진한 채 누워 있었다. 입만 열면 며느리를 호통치던 그 기세등등했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헝클어진 머리에 주름진 손등엔 링거 바늘을 꽂고 있는 그저 쇠약하고 깡마른 65의 노인이 있을 뿐이었다. 갑작스럽게 덮친 고혈압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기력과 오만함마저 갉아먹어 버린 것이다. 발소리를 들은 김 여사가 힘겹게 눈을 떴다. 민준을 보자 피해자 행세를 하려는 본능이 즉각 되살아났다. 그녀의 입가가 일그러지며 끊어질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준아, 민준아. 민혼의 그 여우 같은 년이 날 죽이려고 한다. 월급 800만 원 번다고 날 무시하고 욕하고 협박하길래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꽃병을 민준아, 어미를 내 집으로 데려가 다오. 그녀의 애끓는 하소연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돌아온 것은 몸을 숙여 손을 맞잡고 위로해주는 아들의 온기가 아니었다. 민주는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침대 발치에 꼿꼿이 서서 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한겨울 얼어붙은 웅덩이처럼 그 어떤 동요도 없는 고요한 눈빛이었다. 이제 그만 우셔도 됩니다. 김민준의 묵직한 목소리가 좁은 공간에 나지막이 울렸다. 민호 형이랑 혜진 형수님, 지금 밖에 있습니다. 방금 저한테 제안하더군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요. 한 달에 150만 원인데 절반을 대겠답니다. 제발 엄마가 그 대궐 같은 집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만을 바라면서요. 김 여사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눈물이 그렁그렁하던 두 눈이 휘둥그레졌고 심전도 모니터의 숫자가 급격히 치솟았다. 요양원 날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내 이민주는 가차없이 냉혹한 현실을 까발렸다. 엄마, 늘 혜진 형수님이 팀장이라 돈 잘 번다고 자랑하셨죠. 비단옷 입혀주고 호강시켜 줄 거라고요. 하지만 그 비단옷에는 인내와 희생이 빠져 있었습니다. 형수님은 600만 원짜리 매트리스는 살 수 있어도 엄마한테 단 1분의 인내심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민호 형은 랍스터는 사드릴 수 있어도 매월 75만 원씩 내면서 생면부지 남의 손에 엄마를 맡길지언정 더 이상 엄마 성질을 받아내긴 싫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김 여사가 평생을 바쳐 억척스럽게 지켜온 그 알량한 체면을 박살내는 쇠망치와도 같았다. 65의 노인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뼛속 깊은 공포를 느꼈다. 요양원. 시골 출신의 이 여인에게 요양원이란 인생의 명예를 앗아가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이 낯선 사람들 틈에 끼어 죽음만을 기다리는 곳. 그 심리적 마지노선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월급 200만 원의 마케팅 말단 직원. 자기가 매일같이 삿대질하고 조롱했던 그 며느리. 살을 에이는 칼바람을 뚫고 재래시장으로 달려가 가장 싱싱한 채소를 사오던 서연이 떠올랐다. 매일 밤 대추차를 끓여 바치고 쑤시는 허리와 등을 부드럽게 주물러주던 서연이 떠올랐다. 그리고 자신이 펄펄 끓는 찌개를 부어버려 붉게 물집이 잡혔던 서연의 다리가 떠올랐다. 월급 800만 원의 며느리는 용돈 몇 푼 던져주고는 병든 시어머니를 헌신짝처럼 내버렸다. 가난하고 늘 짓밟히기만 했던 그 며느리는 지금 이 깊은 밤 서늘한 병원 복도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평생 호강의 잣대로 삼았던 저울이 전혀 예상치 못한 진실을 향해 기울고 있었다. 민준이 한 걸음 다가와 주머니에서 4번 접힌 백지와 만년필을 꺼냈다. 그는 종이를 펼쳐 침대 옆간이 식탁에 올려놓았다. 서연이가 다시 엄마를 모시겠다고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각서입니다. 민주는 또박또박 조항을 읽어 내려갔다. 첫째, 서연이를 존중하고 월급 200만 원을 핑계로 깎아내리지 말 것. 둘째,
절대 물건을 던지거나 어떤 식으로든 서연이를 해코지하지 말 것. 우셋째, 민호 형과 형수님의 재력이나 지위와 비교하며 조롱하지 말 것. 넷째, 고향 친척들에게 서연이 흉을 보며 피해자 행세하지 말 것. 엄마, 사인하시면 집으로 가시는 거고 내일 퇴원입니다. 거절하시면 내일 아침에 요양원으로 보내드릴 테니 엄마가 직접 결정하세요. 김 여사는 백지 위에 적힌 4줄의 글씨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것은 그녀가 수년간 휘둘러온 권위를 꽁꽁 묶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며칠 전에 그녀였다면 당장 이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발기며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악을 썼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생사의 갈림길에서 따뜻한 내 집과 처량한 요양원의 기로에서 그녀의 알량한 자존심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굵은 눈물은 뒤늦은 회한이자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힘겹게 만년필을 쥐었다. 주름진 손가락 마디가 파르르 떨렸고 종이 위에 쓰인 김이라는 글자도 삐뚤빼뚤하게 새겨졌다. 펜이 시트 위로 툭 떨어졌다. 김 여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잘못을 뉘우치는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었다. 민주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종이를 정성스레 접어 주머니에 넣고는 문 쪽으로 다가가 살짝 손짓을 했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병실 불빛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고요하고 단단했다. 그녀가 침대 곁으로 다가오자 김 여사의 시야가 흐려졌다. 하지만 서연의 다리에 옅게 남은 화상 자국과 검지손가락의 반창고만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다. 그것은 자신이 남긴 씻을 수 없는 죄의 증거였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서연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에는 단 한 줌의 원망도 섞여 있지 않았다. 김 여사는 허둥지둥 눈물을 닦아냈다. 죄책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애꿎은 병실 시트 자락만 만지작거렸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김 여사가 헛기침을 했다. 평소의 그 날카로운 목소리는 온데간데없고 주저하는 듯 부드러운 말투가 흘러나왔다. 서연아, 간호사가 내일 아침에 병원 밥 나온다는데 나 그거 맛없어서 못 넘길 것 같구나.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는 눈물범벅이 된 눈으로 서연을 올려다보며 애원하듯 말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사골국 좀 푹고 와서 사골국수 한 그릇만 말아다 줄 수 있겠니? 내가 끓여주는 사골국이 너무 먹고 싶구나. 한밤중에 병원으로 불려왔는데 시어머니는 손이 많이 가는 사골국을 끓여오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혜진이었다면 아마 싸늘하게 대꾸했을 것이다. 병원 밥 대충 드세요. 제가 사골 끓일 시간이 어딨어요. 하지만 서연은 애원하며 파르르 떠는 시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았다. 산산조각난 시어머니의 자존심 앞에서 지난 3년간의 분노와 억울함이 눈 녹듯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다. 진정한 힘이란 어마어마한 월급 봉투가 아니라 상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을 때조차 베풀 수 있는 관용에 있었다. 서연은 웃지도 그렇다고 살가운 위로의 말을 건네지도 않았다. 그저 평온한 눈빛으로 김 여사의 눈을 마주보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새벽 5시 반에 시장 가서 사골거리 사올게요. 8시 전까지 사골 국수 끓여서 올게요. 김 여사의 주름진 눈가에서 또다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감격의 눈물이자 너무나도 늦어버린 뼈저린 후회의 눈물이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서늘한 응급실 안에서 그 고갯짓 한 번과 따뜻한 사골 국수 한 그릇의 약속으로 침묵 속에 숭고한 평화협정이 맺어졌다. 195일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마침내 치워지는 순간이었다. 수요일 새벽 5시 30분 스마트폰 알람이 조용히 울렸다. 나는 알람을 끄고 살금살금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아직 옅은 새벽 안개에 잠겨 있었고 3월 말의 서늘한 기운이 창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이 시간에 일어난 건 참 오랜만이었지만 오늘 내 발걸음은 지난 3년 동안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 일어나야 했던 그 무거운 압박감이 아니라 날아갈 듯 가벼운 것이었다. 맹목적인 효도라는 강요가 아니라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온전한 나의 선택으로 주방에 들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어젯밤 맺은 그 선명한 약속이 내게 자존감을 되돌려 주었고 존중받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레 관용이라는 새싹이 돋아나는 법이었다. 나는 전기 자전거를 타고 2km 떨어진 재래시장으로 향했다. 단골 정육점에서 핏기 가신 신선한 사골과 부드러운 사태살을 사고 생강과 대파, 통후추도 샀다. 좁은 주방으로 돌아와 소매를 걷어붙이고 핏물을 뺀 사골을 압력솥에 넣은 뒤 약한 불로 푹 고아냈다. 진하고 구수한 사골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며 며칠 전 그 끔찍했던 김치찌개가 남긴 시큼한 기억을 말끔히 씻어냈다. 아파트 전체에 따뜻하고 오랜만에 평온함이 감돌았다. 아침 8시 이 병원은 벌써부터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보온 도시락을 들고 병실 문 앞에 섰다.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민준이 침대 옆 간이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병상에 누운 김 여사는 두 번째 링거를 맞으며 멍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민준이 화들짝 깨어났다. 나를 본 그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다. 왔어. 그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다.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바로 현장으로 출근해. 늦겠어. 엄마는 내가 볼게. 나는 병원 앞 편의점에서 사온 샌드위치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웃으며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는 고맙다며 내 어깨를 툭툭 치고는 밖으로 나갔다. 고요한 병실 안 두 여자만이 남았다. 한때는 한 사람이 독서를 퍼부으며 상대를 진흙탕에 처박았고 다른 한 사람은 침묵으로 그 모든 것을 집어삼켜야 했다. 하지만 지금 민준의 주머니에 있는 그 네 조항의 각서는 서연의 존엄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였다. 더 이상 방어벽을 치고 잔뜩 웅크릴 필요가 없었다. 나는 침대 곁에 앉아보온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뽀얀 김과 함께 사골의 묵직하고 구수한 향이 확 퍼져나갔다. 나는 조심스레 소면을 말아 넣고 얇게 썬 사태살을 얹은 뒤 파를 송송 뿌리고 펄펄 끓는 국물을 부었다. 어머니, 일어나서 사골 국수 드세요. 따뜻할 때 드시고 땀 좀 빼셔야 빨리 나으시죠. 나는 김 여사가 기대어 앉을 수 있게 조심스레 부축했다. 김 여사는 모락모락 김이 나는 사골 국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침에 간호사가 두고 간 차갑고 밍밍한 병원 흰죽을 보며 하마터면 서러워 눈물이 날 뻔했던 참이었다. 새벽부터 정성껏 고아 먼 길을 달려온 이 사골 국수 한 그릇에 담긴 온기는 혜진이 수억 원의 재력으로 과시하던 수입 라텍스 매트리스보다 1000배 만배는 더 묵직하고 따스했다. 김 여사는 주름진 손으로 덜덜 떨며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을 한 숟갈 떠서 호호 불어 입에 넣었다. 진하고 깊은 사골 맛이 혀끝을 감쌌고 향긋한 생강과 파 냄새가 피로에 찌든 가슴속까지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김 여사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고기와 매끄러운 소면이 술술 넘어갔고 이내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땀방울과 함께 김 여사의 눈에서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늙고 초라해진 얼굴을 감싼 채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너무나 늦어버린 깨달음이었고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뼈저린 후회였다. 내가 끓여준 사골국 정말 맛있구나. 파는 것보다 훨씬 진해.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서연아. 나는 말없이 각 티슈에서 휴지를 뽑아 시어머니의 주름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살며시 닦아주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곁에 앉아 그녀의 맺힌 응어리가 서서히 녹아내리기를 기다려줄 뿐이었다. 너 그거 아니? 김 여사가 훌쩍이며 허공을 응시한 채 중얼거렸다. 민주 내비가 일찍 죽고 나 혼자 아들 둘 키우면서 지독하게 가난했어. 동네 사람들이 과부대기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자격지심이 뼛속 깊이 박혀 있었지. 나중에 민호가 혜진이랑 결혼했는데 며느리는 팀장이지, 친정도 부자지, 씀씀이도 크지. 큰애 집에 갈 때마다 으리으리하고 번쩍번쩍해서 부러우면서도 덜컥 겁이 나더라. 촌년이라고 무시당할까봐, 짐덩이 취급받을까봐. 그래서 혜진이 앞에서는 늘 숨죽이고 눈치만 봤단다.
김 여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씁쓸하게 말을 이었다. 그러다 민준이 집에 와서 고분고분하고 꾹꾹 참는 널 보면 꾹꾹 눌러놨던 그 못된 심보가 고개를 드는 거야. 여기서는 내가 왕 노릇할 수 있겠구나, 화풀이할 때가 생겼구나 싶었지. 큰며느리한테 당한 서름을 이 집구석에서 보상받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악착같이 내 월급 200만 원 핑계대면서 들들 볶았던 거고. 내가 진짜 미워서가 아니야? 내 젊음이 샘나서, 나 늙고 병들면 너마저 날 무시할까 봐 겁이 나서 기선 제압하려고 널 쥐어짰던 거다. 김 여사의 진심 어린 고백은 이 결혼 생활에 가장 깊고 어두운 그늘에 비쳐든 한 줄기 빛 같았다. 그녀의 표독스러움은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늙어감과 고독 앞에서 벌벌 떠는 한 인간이 겹겹이 두른 날카로운 가시 가본일 뿐이었다. 끊임없이 혜진과 나를 저울질했던 것도 가난한 과부의 가슴 밑바닥에 따리를 튼 지독한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끝이 찡해졌다. 고개를 숙여 다리의 화상 흉터와 손가락의 상처를 바라보았다. 상처는 진짜였고 3년의 고통 역시 진짜였다. 하지만 그 모진 핍박의 진짜 이유를 이해하게 되자 수년 동안 켜켜이 쌓였던 원망의 찌꺼기들이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차분하고 너그러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마주보았다. 어머니의 내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다.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니를 무시한 적 없어요. 월급 200만 원이라 600만 원짜리 매트리스도 못 사드리고 샥스핀 스프도 못 사드리지만 어머니가 아프실 때 이렇게 김 모락모락 나는 사골 국수 한 그릇 끓여드릴 순 있잖아요. 매일 밤 어머니의 쑤시는 다리를 주물러 드릴 수도 있고요. 제가 그렇게 했던 건 어머니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어머니를 제 엄마처럼 모시고 싶어서였어요. 나는 손을 뻗어 김 여사의 차갑고 앙상한 두 손을 살며시 쥐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두 사람의 맞잡은 손 사이를 가로막던 편견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지난 3년, 저도 정말 많이 다쳤어요. 나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어머니가 제 밥상 타박하실 때마다, 혜진 형님 잘난 걸로 절 깎아내리실 때마다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고 민준 씨랑 이혼할 생각까지 했어요. 하지만 오늘 민준 씨가 그 각서를 꺼내놓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가족, 아직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거려. 어머니, 이제 어머니 권위 세우겠다고 온몸에 가시 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절 진짜 가족으로 여겨주세요. 우리 집엔 월급 800만 원 버는 대단한 사람은 없어도 서로 챙겨주고 입맛에 맞는 김치찌개 하나 보글보글 끓여줄 수 있는 평범한 식구들만 남은 거예요. 아시겠죠, 어머니? 김 여사는 김치찌개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움찔하더니 이내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내 손을 꽉 움켜쥐었다. 눈물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흠뻑 적셨다.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앞으론 절대 안 그럴게. 나 그냥 너희 두 사람 곁에서 조용히 오순도순 살고 싶다. 소독약 냄새와 구수한 사골 냄새가 뒤섞인 좁은 응급실 안에서 195일 동안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바위가 마침내 치워졌다. 더 이상의 억압도, 더 이상의 침묵도 없었다. 두 여자는 상처투성이었던 낡은 허물을 벗어 던지고 진정한 이해로 서로를 마주 보았다. 집안을 올가매던 가장 깊숙한 매듭이 마침내 풀렸고 그 자리에서 치유의 새싹이 조용히 움트고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 반이 지났다. 4월 말, 서울의 초여름 햇살이 쏟아져 내리며 봄날의 눅눅한 그늘과 우울함, 마포의 작은 아파트를 짓누르던 어두운 기운까지 말끔히 뽀송뽀송하게 말려주었다. 다리의 화상은 옅은 흉터만을 남겼고 손가락의 상처도 완전히 아물었다. 육체의 상처가 치유되듯 집안에 보이지 않던 금들도 기적처럼 감쪽같이 메워졌다. 김 여사가 퇴원한 후 진정한 새 삶이 시작되었다. 갑작스러운 변화도 아니었고 거칠에 불과한 것도 아니었다. 양쪽 모두 조심스럽고 진중하게 서로에게 다시 다가가고 있었다. 민준의 서랍 속에 고이 잠든 그 네 조항의 각서는 더 이상 꺼내볼 필요가 없었다. 억지스러운 종이 쪼가리 대신 마음에서 우러나온 변화가 그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이다. 새벽녘을 깨우던 요란한 텔레비전 소리도
설거지하라고 닥달하던 잔소리도 자취를 감췄다. 김 여사는 여전히 일찍 일어났지만 행여나 우리 부부가 깰까봐 조용히 실내화를 신고 살며시 안방문을 닫고 나왔다. 그녀는 쌀을 씻어 냄비에 앉히고 약한 불로 뭉근하게 죽을 끓였다. 나와 민준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오면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부드러운 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식기 전에 얼른 먹어라. 민준이 요새 살 빠진 것 같고 내 얼굴도 수척하네. 든든하게 먹고 가.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까. 김 여사는 말하면서 내 시선을 살짝 피하며 쑥스러워했다. 나는 빙그레 웃으며 죽을 한 숟갈 떴다. 어머니, 죽 정말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그 소박한 한마디에 65 시어머니의 눈가에 기쁨이 번졌다. 그녀는 붉어진 눈시울을 들킬까 봐 행주를 들고 불이 나게 식탁을 훔쳐댔다. 퇴근길에 전쟁 치르듯 시장으로 달려갈 필요도 없어졌다. 김 여사는 오후에 미리 장을 봐두었고 내가 마케팅 행사 준비로 야근한다는 걸 알고는 잔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8시가 되어서야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식탁 위에는 껍질을 깎아 소금물에 씻은 탱글탱글하고 파릇한 자두 한 봉지가 놓여 있었다. 길거리에서 팔길래 너 신 거 좋아하잖아. 소금물에 빡빡 씻어놨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김 여사가 무심한 듯 툭 던졌다. 자두를 한 입 빼어 물자 새콤달콤하고 시원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지며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투박한 다정함에 가슴속까지 따뜻해졌다. 평온한 일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지난주 일요일 오후 혜진이 불쑥 찾아오기 전까지는 그녀는 수입과일 바구니와 고급 선물 세트를 양손에 들고 값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며 현관에 나타났다. 그 얄미운 시어머니라는 뜨거운 감자를 털어버린 후 다시금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를 하려는 뻔히 보이는 속셈이었다. 혜진이 초인종을 눌렀을 때 나와 김 여사는 거실 바닥에 마주 앉아 저녁상에 올릴 시금치를 다듬고 있었다. 여느 집에서나 볼 법한 평화로운 고부의 풍경이었다. 혜진은 집안을 휙 둘러보더니 이내 입꼬리를 비틀며 빈정거렸다. 어머, 어머니. 퇴원하시더니 얼굴이 확 피셨네요. 직접 나물도 다듬으시고. 동서도 참 대단해. 다시 시어머니 모시는 고급 파출부로 복귀한 거야? 동서야 월급 200만 원짜리라 널널하니까 당연히 어머니 수발은 동서가 들어야지. 나처럼 1분 1초가 돈인 사람은 동서처럼 노인네 시중들 시간이 없거든. 가난한 팔자는 평생 주방 구석이나 지켜야 하는 거야. 알지? 나는 하던 손길을 멈추고 미간을 찌푸렸다. 한마디 쏘아붙이려던 찰나 김 여사가 다듬던 시금치를 소쿠리에 툭 던져버리고는 혜진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다. 월급 800만 원짜리 큰며느리 앞에서 늘 기가 죽어 굽실거리던 그 소심한 노인네는 이제 없었다. 김 여사는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혜진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입 닥쳐라. 그 과일 바구니 고스란히 들고 가서 내년 입에나 쑤셔 넣어. 우리 집구석엔 그딴 거 필요 없다. 내 딸은 이 집에 하나뿐이야. 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공들여 그린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머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니 뵈러 오면서 이렇게 좋은 것도 사왔는데 어머니 정말 좋은 거? 내 눈엔 그딴 거 안 보인다. 김 여사가 현관문을 가리키며 호통을 쳤다. 너는 허구한 날 그놈의 월급 800만 원 자랑질하면서 그 800만 원으로 이 늙은 어미를 요양원에 처박으려 했지? 서연이는 땡전 한 푼 더 안 얹어줘도 내가 쓰러지던 그 깊은 밤에 사골국을 푹 고아서 제 손으로 들고 왔다. 서연이가 내게 준 건 사람의 정이고 내년에 그 수십억 돈다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살 진심이야. 앞으로 이 집에 발끝 하나 들이지 마. 내 며느리한테 훈계질할 생각도 말고 당장 꺼져. 김 여사의 호통은 쇠망치처럼 혜진의 오만함을 사정없이 내리쳤고 한 대 한 대가 뼈를 때렸다. 혜진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한참 동안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가 결국 분을 이기지 못하고 제분에 못 이겨 핸드백을 낚아채듯 들고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거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김 여사는 나를 등진 채 가쁜 숨을 고르더니 멋쩍은 듯 슬그머니 뒤를 돌아보았다. 내 두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며느리로 살아온 이래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나를 대신해 외부의 모욕을 온몸으로 막아준 것이다.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마지막 경계선마저 완전히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마침내 우리 가족은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따끈한 토란국과 다진 마늘로 조물조물 묻힌 시금치나물이 향긋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민주는 공사 현장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신나게 떠들었고 김 여사는 연신 우리 부부의 숟가락에 반찬을 얹어주었다. 따스한 웃음소리가 길고 길었던 세월 동안 쌓여왔던 집안의 모든 냉기를 포근하게 녹여버렸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선명한 두 줄이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 식탁 한가운데 살포시 올려놓았다. 민준 씨, 어머니 내 목소리가 벅찬 행복감에 미세하게 떨렸다. 저 임신했어요? 6주 차래요. 순간 공간이 멈춘 것 같았다. 민주는 눈을 휘둥그레 떴고 들고 있던 젓가락을 툭 떨어뜨렸다. 그는 임신 테스트기를 집어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서연아, 진짜야? 정말이야.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나를 와락품에 끌어안았다. 30살 남자의 두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3년을 애타게 기다렸던 팍팍한 살림살이와 시집살이의 압박 속에서 기약 없이 미뤄두어야만 했던 아빠의 꿈이 마침내 그토록 달콤한 결실을 맺은 것이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김 여사는 어찌할 바를 몰라 두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예비 할머니의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허둥지둥 일어나 내게 다가오더니 한때 그토록 미워하고 핍박했던 며느리의 어깨를 다정하게 끌어안았다. 내 새끼, 정말 장하다. 너무너무 고마워. 내일 아침 일찍 시장 가서 잉어 한 마리 푹 고아다 줄 테니 너는 지금부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말고 푹 쉬어. 집안일은 이 애미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따스한 노란 조명 아래 한때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던 세 사람은 이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웃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작은 생명이 기적을 몰고 온 것이다. 그 기적은 지난날의 모든 원망과 고통을 말끔히 씻어내고 그들을 진정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그로부터 다시 3년. 세월은 쏜살같이 흘렀다. 마포의 이 평범한 아파트에는 더 이상 숨막히는 정적도 가슴속에 켜켜이 쌓인 억울함도 없었다. 그 대신 집안 구석구석을 채우는 가장 큰 소리는 아이의 까르르 웃는 소리와 마루를 콩콩 밟으며 걷는 아장아장 발소리였다. 민수야, 민수야. 천천히 넘어질라. 이리 와. 할머니한테 와. 할머니가 수박줄기 칠순을 앞둔 김 여사가 장난감 자동차를 품에 안고 뒤뚱뒤뚱 걸어가는 어린 손자를 쫓아 허둥지둥 따라갔다. 그녀의 얼굴에 깃들어 있던 지독한 도끼와 한숨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 옛날 빗돌게 그려졌던 눈썹 문신도 세월과 함께 부드러워졌고 눈가주름은 더 깊게 패었지만 그 자리에는 늘 인자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손자를 덥석 안고는 땀 냄새와 분유 냄새가 섞인 그 달콤한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다. 이제 김 여사의 온 세상은 수백만 원짜리 매트리스나 값비싼 선물 세트가 아니었다. 삐죽 내민 꼬마 민수의 입술과 애교 섞인 사랑스러운 웃음소리가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오늘은 민수의 3번째 생일 파티 날이자 그 응급실 소동이 일어난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 집안의 밑바닥 규칙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그 네 조항의 각서는 그날 밤 이후로 우리 가족의 든든한 주춧돌이 되어주었다. 주방에서 나는 갈비찜을 데우느라 분주했다. 과거의 마케팅 말단 직원은 어느덧 31살이 되어 한층 더 성숙하고 여유로워졌다. 회사 일도 승승장구하여 월급은 이미 그 시절의 200만 원을 훌쩍 넘긴 지 오래였지만 나는 결코 그것을 남에게 과시하거나 복수의 무기로 휘두르지 않았다. 나의 가치와 존엄은 이미 이 가정 안에서 가장 깊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으니까. 서연아, 이 버섯전골 간 좀 봐라. 아침부터 푹 끓여서 기름기 싹 걷어냈어. 김 여사가 작은 그릇을 들고 내 곁으로 다가왔다. 나는 한 숟갈 떠서 맛을 보았다. 오랜 시간 정성껏 끓여낸 깊고 구수한 맛이 혀끝을 감돌았다.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어머니 국물 솜씨는 우주 최강이에요. 민준 씨 오면 또 냄비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겠는데요. 김 여사가 나이고 입에 발린 소리 하기는 하며 활짝 웃었다. 됐다. 이제 나가서 예쁜 옷 세팅해. 주방 마무리는 내가 할 테니까. 이따 민호네 올 텐데 너 꾀죄죄하게 있으면 내가 너 구박한다고 또 흉볼라. 김 여사의 그 가벼운 농담은 과거에 끔찍했던 갈등이 이제는 편안한 온기로 완전히 승화되어 더 이상 서로를 찌르는 가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다. 저녁 7시 반, 초인종이 울렸다. 민호와 혜진이 화려하게 포장된 커다란 선물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민호는 여느 때처럼 사람 좋은 웃음을 짓고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아주버님 내외는 가끔 우리 집을 찾았다. 그 요양원 폭탄 선언 이후 혜진의 오만함은 눈에 띄게 수그러들었고 돈으로 사람을 짓밟던 버릇도 많이 고쳐졌다. 혜진은 늘 그렇듯 세련된 원피스를 입고 그 익숙한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완벽하게 세팅된 화장 뒤에 숨겨진 옅은 다크서클과 입가에 깊은 피로의 흔적은 내 눈을 피하지 못했다. 수십억의 숫자를 쫓으며 SNS에서 완벽한 팀장님의 삶을 연기하는 일상이 소리 없이 그녀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생일 파티는 최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거실 유리 식탁 위에 소박하지만 풍성하게 차려졌다. 노릇노릇하게 부친 전,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약밥, 달콤한 갈비찜,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버섯 전골까지.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이었다. 형수님. 앉으세요. 따뜻할 때 드시죠. 민수야, 큰아빠랑 큰엄마한테 인사해야지. 민준이 방에서 아이를 안고 나오며 형 내외를 반갑게 맞이했다. 자리에 앉은 혜진은 식탁 위를 건성으로 훑어보더니 김 여사에게 시선을 멈췄다. 김 여사는 닭고기를 잘게 찢어 민수의 밥그릇에 정성껏 비벼 넣고는 호호 불어 식힌 뒤 한 숟갈씩 아이 입에 넣어주고 있었다. 혜진의 시선을 느낀 김 여사가 전 한 조각을 집어 혜진의 앞접시에 놓아주었다. 혜진아, 너도 많이 먹어라. 요새 얼굴이 반쪽이네. 아무리 바빠도 밥은 챙겨 먹고 일해야지. 그 말투에는 3년 전에 억눌린 눈치나 가식적인 친절은 묻어나지 않았다. 그저 며느리를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소박하고 진심 어린 걱정이었다. 혜진은 잠시 멈칫하더니 들고 있던 젓가락을 미세하게 떨었다. 그녀의 시선이 이 좁은 아파트 거실을 천천히 훑었다. 모든 것이 평범하고 소박했지만 이곳의 공기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눈이 부시도록 따스해서 왈칵 질투가 날 지경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월급 200만 원이라며 멸시하고 짓밟았던 동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민준 곁에 앉아 서로 반찬을 챙겨주며 간간히 민수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것은 혜진이 그 텅 빈 넓고 차가운 고급 아파트에서 유럽산 수입 매트리스와 간편한 아침 대용 시리얼을 마주하고는 단 한 번도 진정으로 느껴보지 못했던 꽉 찬 진짜 행복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혜진은 수치와 계약서만을 맹목적으로 쫓으며 돈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 발버둥 쳤다. 팀장이라는 타이틀과 SNS 속 화려한 사진들로 완벽한 삶을 포장해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깟 돈다발은 SNS의 공허한 좋아요는 살 수 있을지언정 시어머니의 다정한 웃음조차, 온 식구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저녁 밥상조차, 그리고 서연이 누리고 있는 저 완벽한 마음의 평화조차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혜진의 두꺼운 파운데이션 위로 가느다란 눈물길을 만들었다. 형님, 왜 그러세요? 전골이 너무 뜨거우신가요? 눈치 빠른 내가 얼른 티슈 한 장을 건넸다. 혜진은 황급히 눈물을 훔치고는 애써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아니야, 그냥 이 집 분위기가 너무 따뜻해서 그래. 동서, 솔직히 말할게. 동서가 가진 그 행복, 나 정말 부럽다. 세상 무서울 것 없이 콧대 높던 그 여자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는 과거의 모든 오만과 편견의 완전한 마침표를 찍어주었다. 그곳에는 더 이상의 기싸움도 없었다. 그저 가족 간의 행복은 결코 돈으로 매길 수 없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 앞에 한 인간이 조용히 백기를 든 것뿐이었다.
민수의 생일 파티는 경쾌한 박수 소리와 촛불이 켜진 작은 케이크와 함께 완벽하게 끝이 났다. 뒷정리가 끝날 무렵 민수는 이미 할머니 품에 안겨 곤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베란다로 나가 북적이는 아파트 앞 사거리를 내려다보며 호수처럼 잔잔한 마음에 잠겼다. 민준이 등 뒤로 다가와 내 허리를 감싸 안고 내 어깨에 살포시 턱을 그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안식처였다. 은은한 땀 냄새와 비누 향이 섞여 풍겨왔다. 나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다. 공사판에서 굳은 살이 박인 그의 투박하고 커다란 손 위로 내 손을 포개어 깍지를 꼈다. 눈을 감자 지난 기억들이 머릿속을 천천히 흘러갔다. 박살난 뚝배기, 물집 잡힌 다리, 캄캄한 밤바닥에 말라붙어 있던 핏자국, 그리고 응급실에서의 그 내조항 각서. 모든 장면이 슬로모션처럼 고요히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고통, 그 원망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상처만 남아 한 여자가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일어서고 가장 위대한 관용을 선택했던 자랑스러운 훈장이 되었다. 셀 수 없는 풍파를 겪고 돈과 권력이라는 얄팍한 편견에 짓밟히면서도 마침내 우리 가족은 잔잔한 평화의 항구에 닻을 내렸다. 존중은 용기 내어 쟁취하는 것이며 가족이란 진정한 이해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서만 뿌리를 내리고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는 법이다. 고마워. 나는 밤의 정적 속에서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날 밤 용기 내어 나를 선택해줘서. 민주는 나를 더 꽉 끌어안으며 내 머리칼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아니야, 서연아. 우리가 서로를 선택했고 이 평화를 함께 선택한 거지? 초여름의 서늘한 밤바람이 불어왔다. 모든 상처와 고통의 마침표는 이미 찍혔다. 우리 가족의 새롭고도 완벽한 챕터는 이제 막 진짜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귀 기울여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해드렸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매일매일 더 감동적인 사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창에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